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조총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했던 전쟁을 이야기하죠. 7년간의 긴 전쟁에서 조선은 일본 세력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임진왜란의 배경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한반도 지도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조선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선생님이 점으로 표시했어요.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침략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국 세력에서는 명이 있죠. 중국의 지배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뜨는 민족 중에서는 중국의 북방 민족이었던 여진족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중국부터 살펴본다면 간단하니까 중국을 먼저 볼게요. 명은 16세기에 들어서는 그 힘이 상당히 약화되는 추세에 속해 있었어요. 반대로 여진족이 새롭게 뜨고 있는 계층이었죠. 이런 세력의 구도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은 전국시대라는 분열시대를 겪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힘이 상당히 약하죠. 그런데 이 분열됐던 국가가 하나로 뭉치고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힘이 굉장히 강성해진답니다. 이 일본은 전국시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힘이 강성해지기도 함과 동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반대하는 세력의 그 불만을 대외로 돌리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이라는 방법을 채택한답니다. 즉, 전국시대를 누가 통일했는지 그 인물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줄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조선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16세기에 들어가면서 조선의 지배층이 바뀌죠. 조선의 지배층이 사림 계층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림들은 성리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교육과 과학이나 군사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림이 집권하는 16세기 조선은 굉장히 군역 제도가 문란하죠. 군사력이 상당히 약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양반 사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할게요. 조선의 사림은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죠. 분강이라 그래서 동인과 서인 세력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자, 그렇게 양반 사회가 서로 한정된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열이 이루어진 상황이 바로 조선의 상황인데요. 이때 선조 임금이 이 동인과 서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일본이 변했어. 일본은 오랫동안 분열 상태를 겪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통일을 했어. 혹시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직접 다녀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신하들이 대답을 하고 일본으로 가죠. 자, 동인 계층에 해당하는 신하는 선조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통일한 상태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조선을 침략할 의도도 침략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왕께서는 편안하게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인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이시여, 일본은 지금 대외 침략을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10만 양병을 육성해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육성해서 일본의 침략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에 신반양면설이 이 서인 세력들의 주장이에요. 잘 알다시피 이 서인 세력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인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죠. 결국은 아무 대비 없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반사회 분열이라는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일본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조선을 침입해 들어왔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 하죠. 조선아, 우리가 오랫동안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하면서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륙이라고 말하면 어디죠? 명나라죠.
우리는 명나라를 진출해서 그들을 정복해 나갈 것이야. 그런데 일본이 명을 가기 위해서는 이 조선 땅을 거쳐야지 명을 갈 수 있으니 그 땅을 너희가 빌려주지 않을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명가도라고 표현하죠.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가능한 길을 너희가 빌려줘. 어이없죠. 조선이 노를 외칩니다. 안 돼. 우리가 그걸 빌려줄 수는 없어. 자, 그것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을 침입해 들어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가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요? 원인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정답은 정명가도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은 우리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과 임진왜란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극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왜군이 침입해 들어오죠. 왜군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뛰어난 조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단 왜군의 조총 부대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부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산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위로 올라가서 왕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넘보게 되죠. 특히 왕이 살고 있는 서울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죠. 서울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충주예요. 남한강의 충주가 무너지면 이 물길을 타고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군이 충주를 무너뜨립니다. 충주선이 붕괴가 된다는 것은 곧 서울이 붕괴된다는 뜻이고요. 서울에 있는 이 선조가 의주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괜찮죠? 자, 의주 지역으로 선조가 피난을 가죠. 이거 우리가 피란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조는 도망을 가고 일본군은 그 기세를 몰아서 위로 북상을 합니다. 어디까지 북상을 하냐면 평양성 북상하고요. 이 함경도 지역까지 북상해 가면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군대가 활약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발벗고 나왔던 의로운 병사들이 있어요. 의병의 활약을 기억해 볼게요. 의병이라는 것은 나라에 훈련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 일반 농민들이 전쟁이 터지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군대를 이야기한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죠. 자, 그럼 의병은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일단 이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향토 지리에 상당히 유리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이 지형 자체를 모르는 일본군이 자신들의 동네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 기습 공격이나 또는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하죠. 그래서 향토지리에 익숙한 것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으로 크게 승리를 거둔 계층들이 바로 의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주로 이제 의병은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듯이 농민 같은 일반 백성들이 의병이라면 이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들, 장이라는 거는 장군들을 이야기하죠. 의병을 이끌었던 그들의 대장, 의병장은 대부분 이제 농민보다는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전직 관료나 양반 계층이겠죠. 그 다음에 유학을 공부하는 양반들, 유학생들, 그리고 승려, 종교적인 지도자로 덕망이 깊었던 이런 승려들이 주로 이제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었죠.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활약은 바로 관군의 활약입니다. 관군은 의병하고 좀 다르죠. 나라의 군인을 관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의 군대라고요. 훈련된 군인인데요. 특히 이 관군은 누구와 함께 연합 체제를 마련을 해서 왜군을 격퇴하냐면 명나라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명이 원군을 해주자 관군과 명나라의 군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왜군을 격퇴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세 번째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군대 중에 우리가 수군을 절대 놓칠 순 없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하면은 임진왜란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대표적인 장수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수군의 활약에서 우리 임진왜란의 활약,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수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일본은 임진왜란을 할 때 이런 계획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 땅에 일본의 무기와 일본의 식량을 공수해주는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싸워라. 바다를 통해서 식량을 보급하고 여기서 일본군이 이제 식량을 보급하는 거죠. 식량을 보급하고 무기를 보내줄 테니 육지에선 싸워라. 수륙병진 작전을 계획하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누가 다 차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통해서 다 차단하는 거야. 기다립니다. 일본 군인들이 기다려요. 먹을 걸 기다리고요. 무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통해서 이걸 차단하니 식량과 무기를 제대로 공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전력에 크게 피해를 줬던 것이 바로 수군의 활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군의 활약하면은 이거죠. 첫 번째는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제해권을 장악하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일본의 병사들은 우리 조선의 황해안과 남해도에 있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의 쌀들을 그들의 나라에 가져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수군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겠죠. 자, 뭐를?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수호하죠. 이런 중요한 의병, 관군, 수군의 활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일본은 이 전쟁이 굉장히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조총 무기를 가지고 왔고요. 조선은 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죠? 생각보다 전쟁은 너무나 오래 지속됐고요. 명나라의 사람들과 사신들과 일본 사이에서는 휴전을 협정하기 위한 그 협의가 진행이 된답니다. 선생님 조선이 아니라 왜 명나라냐고요? 명나라가 우리의 임금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은 사실 이때 당시에 대외권적인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 협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죠.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 지치고 힘든 임진왜란 그만하고 싶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이걸 들어줘야지만 이 전쟁이 끝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조선의 이 삼남 지역 있죠. 아래 지역,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을 일본에게 내줄 것을 요구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아래 지역이 일본에게 들어간들 무슨 그렇게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이 삼남 지역은 일본이 가져가라라고 합의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명나라 황제의 딸, 황녀라고 하죠. 명나라 황제의 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시집 보내라. 그것만큼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결렬이 되고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정유재란에서 명량대첩이나 노량해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본하고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일본군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순신 장군이 결국 전사하게 되죠. 어쨌건 정유재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전쟁이 종료가 되네요. 이게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흐름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전체적인 이야기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기출 포인트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에요. 임진왜란에서 가장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들은 뭐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된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수군이 가장 크게 활약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군의 활약 중에서 우리는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자,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죠. 특히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은 수군이 아니라 대표적인 관군의 활약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임진왜란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조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조선입니다. 아무래도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나라는 조선일 거예요. 7년간의 전쟁이 조선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감소했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그렇죠. 전쟁터기 때문에 토지가 상당히 황폐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농사질 땅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구가 줄었다. 라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일 백성의 수가 줄었던 거예요. 그럼 봐요. 백성의 수가 줄어들면 국가의 재정도 악화가 되죠. 뿐만 아니라 토지가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백성이 살아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세금을 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하냐면 신분을 팔아요. 신분을 팔아서 공명첩이라는 일종의 그 신분을 팔아서 공명첩이라는 관리 임명장을 파는데요. 여기는 이름은 없어요. 관리 임명장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공석이에요. 그래서 공명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돈 주고 사면 거기에 내 이름을 새길 수가 있죠. 나는 신분이 상민이지만 공명첩을 사는 순간 뭐가 되죠? 그렇죠. 양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동안에 많은 노비문서가 불타 없어져요. 그럼 가볼게요. 공명첩이 남발되고 노비문서가 소실되면서 경고했던 조선의 신분체제가 바뀌게 되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양반이니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걸 우리가 신분제의 동요라고 표시해 볼게요.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두 번째 변화는 이거죠.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불타 없어진답니다. 대표적으로 없어진 문화재로는요. 경복궁. 지금 보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다시 만들어진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불국사 마찬가지로 다시 세워진 거죠. 조선의 역사책을 우리가 실록이라고 하나요? 그쵸?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장소를 사고라고 불러요. 사고가 불타 없어집니다. 조선에는 4개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3개가 불타 없어져요. 만약에 4개가 다 탔다면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아찔한 순간이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4개 중에 3개가 불탔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변화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일본의 변화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종결하게 되죠.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제가 도요토미라고만 써볼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정권이 바뀌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막부 체계가 탄생을 합니다. 이해만 해주세요. 마지막 중국입니다. 우리 중국을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배경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명나라 세력은 16세기 들어서 점차 힘이 약화가 됐고 반대로 북쪽의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했었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파견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힘이 약했던 명나라 세력은 더욱더 쇠퇴하게 되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명,
여진, 일본, 조선이었죠. 이 중에 임진왜란에 전혀 관계되지 않았던 민족이 하나 있어요. 여진입니다. 7년 동안 이 세 나라는 정말 피 터지게 전쟁을 치를 때 여진만큼은 이 전쟁하고 아무 관련 없었다는 거 무슨 뜻이냐? 그들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죠. 즉 여진족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18세기 이후는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잊지 마셔야 한 가지는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정명가도가 있었죠. 특히 임진왜란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크게 활약했던 군대는 수군, 의병, 관군이 있었고요. 자, 임진왜란의 결과 우리는 경복궁, 불국사, 사고 같은 소중한 문화재들이 소실이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개념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먼저 괄호 속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볼게요. 임진왜란 직전 동아시아 각국의 정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역제도의 문란과 사화 붕당의 발생으로 양반사회 분열이 나타났죠. 중국의 명나라는 국력이 약화됐고요. 반대로 여진족이 성장했답니다.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를 끝마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했죠.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 침략을 준비했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는 건데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내세운 전쟁의 구실은 정명가도죠. 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이 바로 정명가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초반 일본의 우수한 무기인 조총과 잘 훈련된 병사로 인해 우리가 지고 있었지만 의병, 관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지켰죠. 그리고 전라도의 곡창지대와 황해안을 지킴으로써 임진왜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괄호 넣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았고 또 어려웠답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